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돈 만질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첫 번째, 집을 팔 때. 두 번째, 직장인은 장기 근속해서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 그리고 부모님의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돌아가셔서 물려받을 때, 그리고 뭔가 사고가 있거나 질병이 있어서 보험금을 받을 때, 또 어떤 분은 사업이나 투자를 엑시트하고 최근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버신 분들 많죠. 또 이혼이나 뭐 재산 분할을 통해서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때 좀 목돈이 생기는 이런 경우 등등등등. 그래서 각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살면서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 개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목돈은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이벤트에 의해서만 생긴다는 거. 노동으로는, 근로소득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돈은 버는 게 아니라 거의 항상 그냥 어떠한 사건으로 생긴다, 만들어진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겨우 몇 번 잡을 수 있는 그 목돈의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목돈이 사라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 아는 사람, 은행을 졸업한 대출사 쇼군의 부동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차례대로 목돈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그 부동산에서 대출을 받을 때 좀 목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집으로 대출받는 구조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채널에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수없이 언급해드렸죠. 대출 한도가 줄었다, 집을 갖고 있어도 1억밖에 안 된다, DSR 때문에 초과되면 아예 한 푼도 안 나온다, 집에 대출 하나도 없어도 소득이 없으면 안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집으로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목돈 만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집을 팔아도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가 5월 9일까지 있어서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좀 나와서 많이 현금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중과가 시작되고 또 장특공공제 폐지나 축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집을 팔아도 별로 남는 게 없어. 나눠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오래 보유하던 집을 팔 때 목돈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보유하면서 실물에 기대서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으로 뭔가 큰 현금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런 구조를 앞으로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양도세 부담이 증가되면 집을 팔고 손에 쥐는 목돈이 줄어든다. 요새 사람들 심리를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무주택자분들, 특히 집을 매수를 희망하는, 그리고 인생 상황상 구조상 집을 사려고 왕성하게 고민하는 시기가 언제? 30대 후반 3040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매수 심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털에 올라온 글입니다. 40대 넘어서 주변을 보니 대부분 집이 있네요.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040들 그냥 넉넉히 동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40대 넘어가면은 대부분 집이 있거나 내가 전세 살아도 다른 데 집이 있다니까. 여러분 주변을 들어봐요. 유주택자가 50% 가까이 한다고는 하지만 40대 넘어가면 그 비율이 넘어갈 거라고. 한번 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득 주위를 돌아보니 직장이든 친구든 어찌어찌 다들 집 마련해서 살고 있다.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본인 가진 돈에 맞춰서 다들 샀네요. 심지어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대부분 샀고, 얼마 전까지도 집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세게 때려서 팔게 만들어야 한다던 직장 동료도 집 사고. 야, 중요한 포인트. 40대 들어서니까 지금까지 안 산 사람들은 진짜 독한 사람들만 남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들 집값 비싸다 해도 이 수많은 아파트 건물들의 주인이 있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자, 3040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나이가 됐으면 자동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돼? 아, 나도 집을 사볼까라고 고민을 해야 돼. 댓글 한번 볼게요.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들면 버틸 수 있는 한 무리해서도 내 집을 갖고 싶다. 그게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니까. 그런데 집은 늘 비싸다. 요즘도 비싼데 10년, 20년 전에도 비쌌다. 예나 지금이나 집을 살 때는 무리해서 생각해서 작은 계획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또 댓글을 보겠습니다. 나이가 40대가 되면 아무리 좌충우돌하면서 기회를 날려도 상황상, 정책상 한 번은 사볼까 하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가격과 어쩔 수 없는 조건에는 사지 말자. 사고 안 사고 상관없어. 근데 어쩔 수 없이는 살지 말자.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특히 3040 수요는 매수 심리가 이렇게 여전합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고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이미 보유로 돌아섰어요. 한번 포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도파민 빡빡 품네요. 3주택 들고 갑니다. 조정지역에 3주택이 있다. 판교에 하나 있고 서울에 2채가 있습니다. 두 집 모두 세입자 있고 매물 내놨지만 안 팔려요. 시장에 오름내림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굳은 살처럼 됐다. 덤덤하다. 그래서 고고한다. 자, 다른 댓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조정지역 4주택자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엔 8주택자였는데 2개 팔고 2개 증여하고 엄청 후회했다. 저는 이 게임 한번 해봤다. 저도 3주택이었는데 부동산 연락 와서 한 채 팔았다. 아쉬운 마음 가득이다. 서울에 최소 중상 이상 3주택 들고 간다. 이후에 계획이 있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증여 플랜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원화채굴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세금 내야죠. 아니면 전세 월세 올려서 해증하거나 어차피 팔고 나면 80% 세금 토하고 푼돈 되는데 뭐하고 파냐. 그리고 중요한 맥락이 이런 것 같아요. 팔면 2번 다시 못 살 텐데 팔 이유가 없다. 자, 우리가 포털에서 한번 심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3040 무주택자들의 심리, 다주택자들의 심리, 이분들의 심리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책이 아무리 세고 규제를 쉽게 잡을 수 없더라도 이 묵직한 수요들이 항상 있어요. 집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지금 집으로 목돈을 만들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무주택자나 집을 사야 되는데 보류하는 분들이 그래서 집을 안 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캐치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 우리가 근로소득자라서 회사를 오래 다니면은 퇴직금을 이제 한 번에 받잖아요. 근데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회에 적립되고 있는 퇴직금을 기금화하면서 뭔가 국가의 관리 시스템으로 넣으려는 이런 시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퇴직금을 관리하던 은행이나 운용사, 증권사들이 정부가 나서서 한다니까 약간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오래 다닌 회사에서 받는 우리가 퇴직금은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중간 정산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 그동안 쌓아놓은 퇴직금을 한 번에 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저에게 상담받은 내 집 마련 그 케이스들을 보면은 직장인분들은 거의 열의 9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다 하셨습니다. 물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대부분 다 했어요.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40대 넘어가는 분들은 퇴직금 그 본연의 기능이 있어서 중간 정산을 할지 말지 고민들을 좀 같이 했었는데 집을 살 때 퇴직금을 깨서 보태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물론 개개인마다 적립된 금액은 다른데 현금으로 적립하는 것보다 우량한 부동산, 내 집에 실물에 적립하는 게 수익이 낮다,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크다라는 셈법이 있겠죠. 그런데 노동부에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기금화합니다. 우리가 받는 퇴직금은 2가지 형태로 받아요. 첫 번째, 한 번에 주는 거. 한 번에 내 통장에 넣어주고, 또 하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이제 2가지 형태인데 이 2가지를 일시 지급을 없애고 연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단일화하려고 하겠어요. 기금화 시킨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다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한 번에 못 받고 종신형 연금으로 나눠서 받아. 나눠서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퇴직금 목돈의 기능이 상실이 됩니다. 목돈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이 돼요. 여러분 퇴직하신 분들 그 목돈 받아서 뭔가 자산을 구입하거나 집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재투자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런 기회 역할의 사다리가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퇴직금 받아서. 물론 치킨집 차렸다가 날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역할이 되는데 이게 기금화되면 연금이 지급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개인은 국가가 주는 연금에 의존하게 되고 시스템에 기대하게 되니까 뭔가 경제적인 의사 판단을 할 때 주체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매달 주는 거에 목매게 되고. 그럼 이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내 사유 재산의
통제권이 상실이 되면서 국가 시스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인들 지금 매년 월급의 10% 정도, 연봉이 10% 적립이 되는데 이걸 나눠서 받게 되는 이 시스템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동산 이슈 때문에 잠잠한데 이 이슈도 분명히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을 때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했는데, 자, 치매 안심 자산관리 서비스라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학대, 치매를 당하신 그런 부모님들 또는 그런 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그런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자 이 치매 당한 분들의 자산 관리를 누가 해? 이제 국가가 한다라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얘기는 치매 안심 자산 관리 서비스지만 이건 뭐예요?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회수 및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안타깝지만 치매에 걸렸어요. 아니면은 안 좋은 병에 걸리셨어. 그래서 의사 결정을 못해. 그러면 대부분 형제끼리 나눠서 갖거나 아니면 형제끼리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상황이 돼서 누가 나타나? 국가가 나타나서 그것을 회수하고 관리하는 처분 형태로 국가의 시스템으로 귀속시키겠다. 뭐 국가가 지정한 신탁으로 묶어두고 사용 및 처분 권한을 제한을 하겠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한다 이런 취지는 좋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개인이 목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통제하는 역할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한 것 같거든요. 부의 이전이라는 거는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증여와 상속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부의 이전 절차에 국가의 정부의 간섭이 있는 점이 저는 매우 우려스러워요. 이런 시도들 자체가.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사람들 인생에서 만든 목돈은 거의 다 어디서 왔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 퇴직금, 집을 팔어, 수익을 실현해, 사업 정리. 전부 이벤트 기반 목돈인데 이런 목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그리고 갈아타기 할 분들은 상급지나 평형을 넓히는 상급지 이동 수요로 대부분 들어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팔아도 남는 게 없고 대출은 막혀 있고 퇴직금도 연금으로 쪼개지고, 우리가 살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막힌 거예요.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부로 가는 사다리가 절단되고 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언급했던 정책들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죠.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한도가 줄고 세금 부담이 느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지금은 목돈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뭐냐? 반대서 바꿔서 얘기하면 대출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집을 살 때 대출 플러스 종잣돈, 목돈이잖아요. 근데 목돈이 점점 줄어들고 목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이 되면 대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목돈을 만들고 대출을 활용하고 자산을 키웠는데 지금은 목돈이 줄어드니까 대출이 사실상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레버리지고 자산 확정의 수단인 거예요. 이 대출을 아무 기준 없이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빚이 되고 갚아야 되는 리스크, 부담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런 분들이 가끔 오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금 흐름이 충분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금리가 정말 높더라도, 은행보다 2배는 높더라도 감당하니까 그런 방법들, 안전한 방법들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도권 밖에서 막 떠다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런 정보를 알기도 쉽지 않고 은행 지점 가서 하기도 어렵고 모든 상담사들이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정말 대출을 많이 방법, 그런 구조, 그런 작은 게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안전한 구조, 적법한 구조, 확인이 된 구조를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오세요. 제가 그러면 정확히 자금 계획 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은 돈이 많고 대출이 적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 상황에 맞게 짜여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고민하다가 살까 말까 이 판단부터 금리가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6개월이 좋아, 5년이 좋아, 아 대출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걸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 혼자만 고민하면 기회 놓칩니다. 기회 자체가 사라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넣어놨죠? 대출 상담 이용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영상에서도 사례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영상의 사례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목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대출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자금 설계, 자금 상황,
설계해 드릴 수 있으니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어두운 부분, 우리 사회가 큰 방향을 움직이고 있다. 그 방향은 뭐냐? 목돈이 줄어들고 있다. 목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목돈이 부족하면 대출에 대한 공부와 대출에 대한 구조 파악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